예,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이 자리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인사부터 드리고요. 시작을 할게요. 자, 중1 1과정 개강 설명회. 먼저 이제 저희 학원의 특징, 좀 대형 학원인 만큼 영역별 전문 강사들의 팀 티칭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느 학원들은 한 선생님이 비문학, 문법, 문학 다 소화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희들은 다 국어 전공자지만 굉장히 영역별로 자기 전문적인 영역을 도맡아서 그것만 집중해서 연구하고, 자, 거기에 있어서 최고의 티칭을 학생들에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1 팀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설명의 연사, 그리고 중1 팀장을 맡고 있는 정고희입니다. 제 양력은 이와 같고, 저는 세 과목 중에서 독서 논술 맡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변혜지 선생님 계신데요. 문학을 맡고 계시고요. 양력은 이와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인이세요. 현직 시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신데 이따가 문학 관련 설명은 또 변혜지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비문학 맡고 계신 허성민 선생님이십니다. 양력은 이와 같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학원에서 아주 고학년부터 중1에 이르기까지 비문학 전문적으로 또 가르쳐주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비문학 관련된 설명은 이따가 또 허성민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우리 학원 다니는 재원생 부모님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재원생의 부모님. 네, 내리시고요. 큰아이 혹은 맏아이를 보내본 적이 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는, 지금 내가 중1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아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고, 아예 이 학원 처음이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딱 절반씩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 오신 분들은 시스템이 다 궁금하실 테고, 또 이미 보내시는 분들도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서 더 자세한 것을 좀 들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 좀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8년 입시 개편안 요약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부합한 이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 좀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릴게요. 일단 설명의 자료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붙여놨죠? 이 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PPT에다가 붙여놓은 번호랑 설명의 자료의 번호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설명의 자료보다 PPT를 더 요약해놨기 때문에 그것과 여기 앞에 있는 번호는 다르지만 해당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이것에 관련된 부분이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그럼 설명의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자료에 수록된 내용들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크게 수능에 있어서는 통합, 융합형이 됐고요. 내신은 5등급 체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28 입시 개편안에 따르면 학생들이 지금의 이제 고3 학생들까지가 이제는 이제 변화되기 이전의 입시 체제고요. 지금의 고2 학생들부터는 이런 변화된 체제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고3 학생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통 과목에 있어서는 독서와 문학이 있지만 화작이냐 언매냐, 이것은 선택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국어에 좀 자신이 있고 조기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일찍부터 언어가 쉽게 말해서 문법이거든요. 언매를 선택해서 문법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공통 과목인 독서와 문학을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전략을 잡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고2부터는 이제 어떻게 개편이 됐냐? 화법, 언어, 독서, 작문, 문학이 다 공통 과목으로 들어갔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영수, 이수 학점 자체가 높기 때문에 국영수 너무 중요한 거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국어에 있어서는 이 화작, 묶어서 이게 화작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언어가 문법이고요. 독서랑 문학, 이게 비문학과 문학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공통 과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문법 다 해야 되고요. 문학과 비문학 포함해서 국어의 모든 과목들을 다 잘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신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의 고3은 이제 9등급 상대평가인데 5등급 체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8 입시 개편안은 좀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입시 개편안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되는 것은 논술형, 서술형의 강화입니다. 그래서 아예 기본 기조가 앞으로는 정확한 출제의 기준을, 그리고 평가의 기준을 마련을 해서 학생들이 논술, 서술형 문항을 통해서 뭔가 학생들의 실력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 평가의 기준을 마련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두 가지를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님이시라면 가장 좀 유념해 두실 만한 변화라고 봅니다. 그 다음 바로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이야기랑 연결을 드릴게요. 자, 설명의 자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올해로요. 3년째가 됐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이제 배포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이제 3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년 전에 2023년부터 학생들은 자유학기제가 됐어요. 그 전에는 자유학년제였죠. 그래서 1년 내내 시험을 안 봤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이제 한 학기는 시험을 보는 게 됐어요. 그래서 한 학기는 지필평가, 즉 중간과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머지 한 학기는 자유학기. 그래서 지필평가 치르는 학기를 일반학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학기가 자유학기가 되는 거죠. 학교장이 원하는 대로 어떤 학기가 자유학기 혹은 어떤 학기가 일반학기, 그건 학교장의 재량껏 정해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1학기에 시험 보는 학교가 있고 2학기에 시험 보는 학교가 있고 이렇게 중1의 경우는 나뉘게 된 거죠. 자, 제가 설명의 자료에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모든 변화를 다 표로 실어놨죠. PPT에는 2026년만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2023년이 됐을 때 1학기 바로 우리는 1학기 일반학기로 가겠다. 단대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얘기를 하자마자 부랴부랴 단대부중은 1학기 바로 중간 기말 준비에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대부중은 변함이 없이 1학기 일반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2024년, 2025년 계속 좀 변화가 있었어요. 2024년 같은 경우는 서일중이 이제 1학기 일반학기 채택했었고요. 언주중 같은 경우는 2학기 일반학기를 채택했죠.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좀 안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픽스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학기 일반 학기로 굳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학교는 총 4개 학교. 특히 이 4개 학교는 저희 학원에서 이 내신반을 편성하는 학교를 기준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요 강남권 인근 학교에서는 단대부중은 변함없이 1학기 일반 학기제고요. 언주중, 잠신중 같은 경우는 조금 변화를 준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예원학교 같은 경우는 이 예술계 학교다 보니까 뭐 자유학년제와 무관하게 그냥 꾸준히 시험을 보는 학교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의 경우는 예전에는 예원과 선화, 예중이라고 하죠. 두 학교 다 내신을 이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상 예원학교만 내신반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학기 일반학기제로 들어가는 요 학교들이 이제 2학기 때 전면적으로 내신이 실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좀 특이사항은 있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는요. 숙명여중과 진선여중 그리고 대치중이 중간과 기말 2학기 일반학기제인데 중간을 안 보고 기말만 봤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딱 한 번 시험을 보는데 뭐 1학기, 2학기 교과서를 다 범위로 하여서 시험을 보는 그런 좀 중압감이 많았죠.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진선여중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시험을 2번 다 보게 됐어요. 근데 숙명여중은 지금까지 2학기에 한 번만 시험을 봐요. 기말고사 때 한 번만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강남권 학교 내에서도 지난 3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작년부터 이제 이 변화가 어느 정도 좀 고정된 흐름으로 나아가는 데 보입니다. 그래서 2025년과 2026년은 어느 학교가 일반학기냐, 어느 학교가 뭐 자유학기냐, 굉장히 좀 비슷해지고 2025년과 거의 같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초마다 학교에 직접 문의를 해서 올해는 언제 시험 보십니까? 일일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저희도 좀 정보를 받는데 작년과 올해는 이제 별로 다르지가 않네. 조금 안심할 수 있네. 요렇게 좀 안착이 됐나 보다 싶은 게 이제 올해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가 한 3년 정도는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로 3년이 지나고 2026년 올해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고정된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입시 개편 안에서도요, 이제 논서술형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의 자료에다가는 실어놨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역시 논술형, 서술형의 중요성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권 학교가 그 변화에 굉장히 발맞춰서 빠르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2023년부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논술형과 서술형 문항을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교사 입장에서 채점을 한다면 논술형과 서술형은 상당히 채점하기가 까다롭겠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확률도
높고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죠. 그러나 변화의 추세에 맞춰서 이 강남권이 굉장히 좀 빨리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 개원중은 100%, 기말고사는 올 서답형으로 출제를 했고요. 단대보중 같은 경우는 2024년, 2025년 어느 정도는 이제 또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 모두 24문제 중에 4문제는 항상 서답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시험 보는 학교에 대한 정보는 추후에 또 내신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들마다 논술형, 서술형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거,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진선여중 같은 경우는 중간 때는 서술형이 있고 기말 때는 서술형이 없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교에서 이제 다 서술형 문항을 좀 적극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냐? 자, 이렇게 보시자면 작년 단대부중 기출문제가 이렇습니다. 조건을 주는 거죠. 그 조건에 맞게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은 일단 그 조건에 맞춰서 서술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실수를 하게 돼요. 이 문장의 형식에 맞춰서 적어야 되는데 이 문장의 형식과 다르게 적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서술형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꼼꼼한 대비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정확하게 조건을 이해하고 조건대로 정답을 적어야 하는 훈련. 이게 사실 좀 덜렁거릴 수도 있는 남학생들에게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서술형 훈련에 대한 별도의 훈련이 따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요 기출문제 보시면 정확하게 조건을 주고 있고 그 조건에 맞춰서 답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조건에서 어긋난 경우에는 감점을 한다는 기준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술형 강화의 흐름에 맞게 이제 저희 학원은 그냥 바로바로 그 서술형에 맞춰서 전 과목 서술형 문제를 넣는다든가 과제집에 서술형을 넣는다든가 그리고 논술에 있어서는 더욱더 서술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는 이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설명의 자료 8페이지 보시면 돼요. 독서 논술, 문학, 비문학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제 논술형, 서술형 문제가 추가가 됐는데 자, 지금 독서 논술에 논술형 문제의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제시문 가해 작품이 발표 당시 논란이 되었던 이유를 정리하고 미술사에서 이 작품이 갖는 예술적 의미를 논하시오. 이렇게 논술 문제가 나와 있죠. 중1 논술 문제는요. 일단 입시 논술을 기본으로 하되 중1의 수준에 맞게끔 변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조건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주 학생들은 이 보기 혹은 조건에 맞춰서 글을 쓰는 훈련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매주 한 편씩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소화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정확하게 개요를 이해하면서 글을 쓸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중1 이걸 어떻게 쓰지? 하지만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은 모든 배경 지식을 배우고 또 제가 5분가량 따로 개요와 논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정도 수준의 논술 문제를 매주 풀고 논술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 과제집에도 계속 이제 서술형을 뭔가 문장을 아이들이 서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테스트 문제에도 문학 같은 경우는 강남권 유사 변형 문제 꼭 한 문제씩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서술형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학원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정규 수업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시작하자마자 영역별로 저희들은 전문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국어라는 게 아주 크게 양대산맥으로 쪼개서 말하자면 자, 국어를 잘해서 어디다 쓰냐. 일단 국어를 잘해서 수능을 잘 봐서 국어 영역 높은 점수 받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그렇게 양대산맥으로 봤을 때 이 국어라는 것은 크게는 2개의 과목으로 분화가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문학, 문법, 비문학 합쳐서 수능 국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독서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과도 바로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논술 전형과 수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이 이제는 공통 과목, 언매가 이제 언어, 매체, 화작, 그리고 문학, 비문학 다 공통 과목이 됐잖아요.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 문법 이게 이제 아까 입시에서는 언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 3개가 이제 수능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이 독서 논술 같은 경우는 다양한 책 읽기를 통해서 비문학 지식을 습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문학의 배경지식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논술형, 서술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독서 논술 교육을 통해서는 논서술형을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의 이제 과목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학 담당, 비문학 담당, 독서 논술 담당 강사가 있는 것이고, 문법 같은 경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문학쌤이 과정별로 문법 수업을 따로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방학 때마다 끊임없는 문법 특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오늘도 이제 문법 특강이 있었는데요. 문법 특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계속 이 문법에 있어서는 반복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좀 넘어가 보자면, 그 다음은 이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학생 관리를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들은 매주 복습 테스트를 보고요. 그 복습 테스트에 대해서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재시험을 보게 됩니다. 복습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어휘와 문학과 비문학과 독서 테스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은 전주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고요. 독서 퀴즈 같은 경우는 매주 읽어와야 되는 책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한 독서 퀴즈 5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어휘 테스트는 요즘 학생들 어휘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과제집에 어휘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어휘를 매주 어느 분량 이상을 외워서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주 10개 이상의 한자를 외워서 한자 문제도 2문제씩 나오죠. 그래서 영역별로 저희들이 마련한 기준에서 이제 좀 미달이 된 경우에 학생은 재시험을 치르고요. 하원 이후에 이제 재시험 치르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재시험도 합격을 못하는 경우에는 개별 클리닉에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중 보강 클리닉이란 뭐 원한다면 별도의 신청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재시험에 불합격한 학생들은 무조건 와야 돼요. 그래서 어휘 테스트 불합격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학생들이 어휘를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어휘 테스트, 어휘 클리닉 같은 경우는 과제집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과제집의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요. 네, 요건 좀 이렇게 잘못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학과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배웠던 수업의 내용. 그래서 지난주에 뭐 부득이하게 결석을 했다.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우리 아이가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럼 그 다음 주 주중 클리닉 한번 보내주시면 전주 수업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혹은 이미 수업을 들었지만 애가 뭘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싶을 때 클리닉 보내주시면 선생님께 뭔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본인이 좀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강사들 입장에서는 주중에 한 번 더 좀 수업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를 덜한 친구들의 경우도요, 주중에 불러서 과제를 다 완성을 하고 귀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주에 과제를 덜 했거나, 뭐, 안 가져왔다거나, 이런 학생들을 주중에 불러가지고, 이제 과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좀 과제를 안 하는 경우는요, 상습적일 경우가 좀 많아요. 안 하는 친구들이 계속 안 하게 되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아무리 바빠도 학습 태도를 좀 잡아주는 차원에서 일부러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간의 좀 체벌의 개념이 있죠. 학생들은 일단 주말에도 오기 싫은데 주중에도 부르니까 입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되면 이제 오기 싫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약간 마인드셋도 달라지고, 또 선생님이 관리 감독하는 상태에서 과제를 하게 되면 좀 더 완성도 있는 과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독서 논술에 대한 보완 클리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한 달 정도 학생들의 글을 좀 지켜봐요. 그래서 평균이 많이 낮은 친구들, 그리고 제가 아무리 학생들이 많아도 일일이 원고지를 다 보기 때문에 학생들의 글 쓰는 스타일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예 지정을 해서 한 달 정도가 될 즈음에 한 10명 정도 가량을 제가 지정한 시간에 따로 불러요. 그래서 1대1 클리닉을 통해서 얘가 뭔가 좀 하나만 따주면 더 글을 잘 쓸 수 있는 애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개인 지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면 첨삭 클리닉 이제 해당자가 됐을 때는 평균보다 좀 미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켜봤을 때 학생의 논술문이 계속 상승을 하는 추이다. 그것도 저는 이제 보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는 좀 더 지켜보게 돼요. 근데 이제 글씨를 너무 엉망으로 쓰고 글씨 잘 쓰는 것부터 잔소리가 필요하다 이럴 때도 좀 부르고요. 문장 엮는 거를 너무 모른다 등등 어느 정도 강사가 좀 개별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제가 이제 따로 클리닉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1과정, 지금까지 이제 예비 중일, 이제 아이들이 곧 입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3월이 되기 전까지, 크리스마스부터 지금에 이르는 과정이 이제 0과정이라면, 이제 아이들이 입학을 하고 3월이 지났을 때를 저희가 1과정이라고 일컫는데, 모든 과정이 2달 정도의 코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과정마다 모의고사를 본다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리 시스템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요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요, 좀 대외적인
시험이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잘하는 아이들이 좀 걸러지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쪽에 좀 확실하게 좀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뭐 과학이든 수학이든 그쪽으로 막 강화를 시켜서 뭐 올림피아드를 보낸다든가 대형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죠. 근데 국어는 뭔가 객관적으로 학생의 국어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예 2달에 한 번씩은 실전 수능형 모의고사를 치르게 해요. 그래서 상시 테스트랑은 다른 난도, 낯선 지문, 낯선 문학 작품을 지금까지 배웠던 독해 원리라든가 문학 개념을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능형 모의고사를 중1에게 실시하게 된 그 동기에 있어서는요, 자유학년제가 계속 이어질 때 학생들의 국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시험을 안 보니까 아이들이 긴장을 안 하고 국어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강사로서 시험을 봐야 된다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봤을 때 시험을 안 보면 정말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차원에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기획을 해가지고 중1들을 정기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한 거예요. 마치 고등학생들이 뭐 3월 모평, 6월 모평 보는 것처럼요. 근데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동기부여를 느껴요. 그러면서 굉장히 모의고사 시험에 열의를 보이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말 1등급이 나온 친구들은 정말 국어 특기생이라고 할 만큼 잘한다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나서요, 저희가 등급과 등수까지를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아예 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학생이 어떤 문제를 틀렸고 어떤 문제를 맞고까지 저희가 다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가 문학이 강하다, 비문학이 강하다, 얘가 문법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진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꾸준히 국어 학원 보내시다가 얘가 막 과제도 잘 안 하고 수업도 대충 듣는 것 같은데 막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걔는 정말 국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뭐 국어 학원에서의 상시 테스트는 잘 보는데 모의고사가 좀 안 나왔다 하는 경우는 일단 주어진 거는 성실하게 하지만 약간 응용 능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건 또 그것을 의식하면서 계속 길러가면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안 하더니 모의고사 못 봤다. 그럼 이제 계속 좀 동기부여가 돼서 이걸로 이제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모의고사를 학생들의 정확한 국어 능력을 진단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학생 관리의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가 분기별 평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1년에 걸쳐서 학생들을 보내주실 때 저희가 이제 1과정에 한 번, 2과정에 한 번, 여름방학 때 한 번 보고요. 4과정 때 한 번 더 보고 5과정은 예비 중2로 넘어가는 시기 때문에 이때는 또 예비 중2 커리큘럼에 맞춰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 평가 1년에 한 4번 정도 모의고사를 치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고 저희 학원 계속 보내주시면 이 4번 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 아이의 국어 능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굉장히 잘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대형 학원인 만큼 뭐 주말에 이 인근에서 오피스텔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국영수 다니고 이런 친구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축소판이 저희 학원이라고 이해하셔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꾸준하게 보내주시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 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체크하신다면 얘가 국어가 강한지 약한지, 약하다면 어떤 게 약한지, 강하다면 어떤 분야를 잘하는지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자유학년제 시기부터 요걸 시작해서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킨 시스템이고요.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동기부여도 되고 실력 향상되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 중1 커리큘럼 쭉 따라가면서 마지막 모의고사 계속 뭐 1등급을 찍었다. 그럼 얘네는 뭐 고3 수능 한번 풀어봤는데 선생님 저 비문학 다 맞았어요.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이제 열심히 모의고사 따라가면서 수능 문제가 어떤 건지 감도 좀 잡게 되고 또 착실하게 커리큘럼 따라가면서 국어 능력도 쌓이니까 1년이 끝날 무렵엔 정말 무섭게 국어 능력이 쌓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믿고 보내주시면서 특히 모의고사는 학생이 좀 두려워할지라도 꼭 보도록 어머님들도 좀 권면을 해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하신 게 내신 수업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저희는 정규 수업이라는 게 결국 수능 국어랑 논술 전형을 합쳐서 3과목 문학, 비문학, 독서, 논술로 쪼개져 있는 그 정규 수업이 상시로 돌아가는데 그럼 내신 수업은 언제냐? 기본적으로 시험이 있기 한 달 전에 내신 수업이 열립니다. 그럼 내신 수업은 기본적으로 한 달 남짓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한 3, 4주에 걸쳐서는 학교별 단원별 진도를 나가고요. 그리고 4주 혹은 5주 정도 때 종합 정리가 이루어지고요. 시험 전날 직전 보강, 줄여서 직보라고 하죠. 직보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주차 혹은 6주차까지도 내신 수업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내신 수업 같은 경우는 학교별 담임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올해 이제 단대부중, 언주중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담임을 맡고 있고요. 예원학교는 혜지쌤이 맡고 계시고 잠신중 같은 경우는 선미쌤이 맡고 계세요. 1학기는 학교 수가 작아서 이렇게 좀 학교 수가 적어서 이렇게 좀 안배가 되어 있는데 2학기는 또 달라지죠. 좀 본격적인 내신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신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교재 과제집 자체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집의 견본 보시자면 정확하게 시험의 출제 포인트를 짚어줄 수 있도록 저희는 교재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과제집 같은 경우는 시중에 자습서 따로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 출판사마다 자습서 평가 문제집 그리고 플러스 뭐 조금 더 보완되는 문제집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있는 모든 단원별 문제 저희가 다 편집해서 만든 과제집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 보내주시면 별도의 과제, 뭐 별도의 자습서 구매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그 복습 자료를 만드는데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뭐 애들 이야기, 학생들, 다녔던 학생들의 피드백 받아보면 엄마 시험 전에 복습 자료만 외워도 다 나와.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일단 수업 내용의 포인트 플러스 학교 프린트까지. 그리고 아이가 앞반과 뒷반일 경우에 프린트가 약간 다르기도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약간 놓치는 게 반마다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학생이 시험 전에 꼭 봐야 될 프린트를 매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이제 많이 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족보닷컴을 포함해서 외부 문제들 그거 저희들이 다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니까요. 그것도 이제 믿고 그냥 맡겨주시면 되고요. 내신 간담회 때가 되면 그때 또 기출 경향 분석 자료 따로 드릴 거예요. 학교마다 기출 경향이라는 게 되게 뚜렷하게 있거든요. 뭐 이제 2학기 때 시험, 제가 이제 2학기 때 뭐 약간의 반편성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작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대청중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쵸? 대청중. 그리고 작년에 대청중 뭐 문법 관련 이슈를 혹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대청중 같은 경우는 2학기 중간고사 문법이 좀 과도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문법에는 좀 힘을 뺐어요. 근데 또 문학이 어려웠죠. 그런 식으로 어떤 학교가 뭐 품사는 되게 어렵게 나오고 기말고사 때는 문학이 좀 어렵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학교마다의 기출 경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향을 알고 접근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의 그 기출 경향은 저희들이 또 추후에 배포 드리게 될 기출 경향 분석집 보시면 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이고요. 그럼 이제 중1 수업 어떻게 구성되는지 조금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의 자료 19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1과정의 개강일은 2월의 말이죠. 3월의 시작인데 맞추다 보니까 2월 27일 개강을 해요. 그래서 국어학원, 저희 학원은 총 7타임의 수업이 있습니다. 7타임마다 다 똑같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어느 한 타임, 본인이 가능한 타임에 등록을 해서 아이를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아이들은 3시간 20분씩 학원에 머무르게 되는데 1시간씩 영역별 수업이 이루어지고 중간에 20분 복습 테스트,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플러스 어휘, 그리고 이제 독서 읽어왔던 내용에 대한 테스트 시간 20분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시간에 등록을 하셨는데 내가 이번 주에 가족 여행이 있어서 시간대를 바꾸고 싶어. 금요일로 전화 한 통 주시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제 등록률이 좀 높은 편이라서 좀 마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미리 반을 바꾸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 반에 보내주시기에는 반 인원이 꽉 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반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아예 과정 등록을 하시면서 몇 월 며칠은 저희가 이제 뭐 여행 일정, 뭐 외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때는 뭐 다른 요일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등록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가 관리에 좀 빈틈 최대한 메워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담임 강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10시 타임 그리고 토요일 2시 타임은 문학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세요. 전임 강사, 담임 강사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모든 질의응답이라든가 그 아이에 대한 거는 이 변혜지 선생님한테 문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저희가 다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반에서 문학쌤이 수업을 할 때 어떤 학생이 좀 수업 태도가 안 좋았다. 그러면 그 반의 담임이 예를 들어서 선민쌤이야. 그러면은 혜지쌤이 선민쌤
선생님한테 이런 자료들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얘가 좀 수업 태도가 안 좋았는데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주시해 주세요. 라든가, 그리고 뭐 매우 우수한 아이, 제가 담임으로 맡고 있는 반에 매우 우수한 아이, 혹은 매우 수업 태도가 좀 안 좋은 경우들은 이제 그 담임이 굉장히 신경 써서 상담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담임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뭐 이 시간대 등록이 됐는데 얘가 이제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얘의 어떤 향상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시면요, 꼭 담임 강사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도 있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강사들끼리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학생 관련 문의를 하시면 그 담임 강사가 가장 정확하게 좀 정보도 드릴 수 있고 상담도 해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등록된 시간에 출석을 해주시는 것이 학생 관리를 위해서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영역별 수업이라는 게 독서, 논술, 문학, 비문학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맡고 있는 독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책을 읽어오는 게 숙제예요. 그럼 그 책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요, 아까 보셨던 논술 문제를 분석해서 개요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제 시간 안에 논술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논술 시간에 이루어지는 평가라는 거는 일단 정확하게 논술문을 쓰고 그 다음 주에 학생들은 점수, 피드백, 뭐가 이제 틀렸고 뭘 잘했는지 첨삭을 받는 그런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독서 논술 같은 경우는 매주 테스트에 독서 퀴즈가 있죠. 그것도 이제 학생에게는 평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과제집 같은 경우는 필독서를 읽고 나서 문장의 형태로 무엇이든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 전주에 쓴 논술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그 다음 주에 받고요, 그것을 반드시 베껴쓰기 해오는 숙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글을 자꾸 쓰다 보면 글솜씨가 늘어나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 중에서는 유명한 다른 작가의 글을 필사하면서 습작 기간을 거쳤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글, 모범 답안, 베껴쓰기 훈련을 저희는 매주 시키고 있습니다. 자, 문학, 문법, 비문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운 것에 대한 평가가 그 다음 주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학쌤이 더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뭐 반어와 역설이라는 개념을 배운다. 그럼 반어와 역설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작품 하나씩을 공부하는 건데, 그 작품이 중등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죠. 그래서 0과정, 1과정, 2과정 때까지는 중등 교과서라면 4과정, 5과정, 1년의 끝으로 갈 때는 이제 고등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들까지도 애들은 이제 심화시켜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매주 복습 테스트를 실시하는데 특히 문학의 경우는 꼭 서술형 문항을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점수가 미달일 때는 클리닉을 와야 되고요. 비문학도요, 기본적으로 독해 원리를 배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비문학생 허소민 선생님 같은 경우가 고등학생들 가르치다가 이제 중등부 이제 오시게 되셔서 또 저희랑 함께 해주고 계신데, 일단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알게 된 정말 진액 같은 그런 독해 원리를 중1 수준에 맞게 매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1년 동안 비문학 수업 열심히 따라가면 정말 많은 향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해 원리를 배우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문을 보는 거죠. 뭐 모의고사 지문을 끌어오는데요, 지금은 난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비문학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지금 방학 특강 통해서도 학생들이 막 비문학 모의고사 같은 것도 경험하게 해주고 있고요, 계속 지문의 난도가 높아져 갈 거예요. 그래서 전주 배운 내용에 대해서 평가가 그 다음 주에 이루어진다는 점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과정의 커리큘럼, 자, 전반적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20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9주차에 걸쳐서 커리큘럼이 나와 있죠. 책 같은 경우는 2주 혹은 3주에 쪼개서 한 권을 다 소화하도록 합니다. 왜냐면 중요한 건 정독이거든요. 한번 쑥 통독하는 것보다도 세밀하게 정독을 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소설입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청소년 소설인데 2주 동안 볼 거고요. 도덕 철학, 윤리 철학이죠. 그래서 이 책이 논제에 활용이 많이 돼요. 대학 입시 논제에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책이라서 저는 이 책 계속 선정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볼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5주차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상시 테스트 대신에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문학과 비문학, 문학 개념, 독해 원리 활용해서 낯선 지문 풀어봐, 뭔가 변형된 문제 풀어봐 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는 열심히 수업만 들었다면, 숙제만 열심히 했다면 어느 정도 테스트 소화가 됐는데, 낯선 지문, 낯선 문학,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봐, 그리고 수능형 OMR을 주면서 거기다가 마킹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뭔가 실전의 감을 살리게 되고, 수능형 문제랑 내신 문제가 이렇게 다른 거야? 라는 감각 같은 것을 좀 기르게 돼요.
자, 학생들에게 수능형 OMR을 쓰게 하는데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것이 학생들이 이제 OMR 카드에다가 컴사라고 하죠. 컴퓨터 사인펜으로 이제 이렇게 기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 종료 직전에 소매로 그걸 쓸었어요. 그래서 30점 깎인 친구 제가 벌써 두세 명 봤어요. 막 이렇게 눈물 그렁그렁 달고 막 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이제 시험 점수는 말해야겠는데 그런 참사를 겪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시험 종료 직전에 싹 소매로 쓸어서 그러니까 사인펜의 흔적이 쓸린 거예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봐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OMR을 통해서 답지를 작성하는 훈련 필요해요. 왜냐면 매년 한 명씩은 보는 것 같아요. 컴사 제대로 다루지를 못해갖고 그 소매로 쓸어버려가지고 막 30점이 날아갔다. 이게 정말 참사죠.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 수능형 OMR에 직접 마킹을 하면서 시험 보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6주, 7주, 자, 이거 미술사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좀 통시적 흐름으로 미술사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인데, 뭐 이거 가르쳐 줄 때 막 그림도 그려주고 해요. 애들 재밌어 합니다. 마지막 2주 동안은 인공지능 너무 중요한 이슈죠.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상당히 이쪽 분야의 스테디셀러로 알려져 있어요. 벌써 개정판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책도 제가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자, 문학과 비문학 관련된 커리큘럼은 문학, 비문학 선생님이 이제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제가 나머지 설명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설명의 자료 갑자기 뒤로 훅 넘어가죠. 사실 독서, 문학, 비문학 관련 이야기를 중간에 좀 할까 하다가 일단 제가 맡은 거는 다 보여드리고 문학, 비문학 선생님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교재 과제집의 실제 이미지고요. 복습 자료 실제 이미지입니다. 나는 실물이 보고 싶어. 그러면 나가시는 길에 오른편 책꽂이에 중1, 중2, 중3,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재 과제집 책꽂이에 실려 있고요. 얼마든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재 과제집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실물 자료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제집에 제가 아까 어휘 테스트 과제집에 어휘가 있다는 말씀 드렸죠. 어휘 정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어휘를 매주 10개, 한 페이지당 이제 10개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나오고 문장 안에 단어를 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문장을 문맥 안에서 그 단어의 뜻을 유추하는 훈련 시키고 있고요. 매주 이만큼의 한자를 외워서 그 한자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신반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마 좀 궁금하실 겁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단대, 언주 제가 맡고 있고요. 예원학교 잠신중, 자, 변혜지 쌤과 허성민 쌤이 각각 맡고 계시죠. 그러면 단대부중 학생 경우는 이제 내신 때가 되면 일요일 6시에 등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혹시 4개 학교 어머님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오늘 여기는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2학기 때 닥쳐올 일이니까 조금 감을 살리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내신인 경우는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여지는 거죠. 자, 1과정을 다 등록했어요. 그러면 시험은 보통 4월 말이나 5월 초예요. 그러면은 앞에 한 달 동안은 이 정규반 커리큘럼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단대부중이다. 그러면 이제 4월 첫 주부터는 내신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요일 10시 반으로 수강을 했는데 이제 4월부터는 이 아이는 일요일 6시 반으로 와야만 하는 거죠. 근데 미리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 시간표 짜실 때 좀 고려를 하시면 되겠죠. 뭐 언주중 같은 경우, 잠시중 같은 경우 정해진 시간대 보내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4주 동안은 담임 강사와 함께 내신 수업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직보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컴백, 정규로 돌아오는 거죠. 물론 이 과정이 시작할 때 1주차로 이제 아이는 정규 컴백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셨으면 2학기가 어떻게 돌아갈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정규가 있을 때 저희 중1이 좋은 점이 뭐냐면 1년 내내 정규는 이어져요. 그럼 2학기 때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내신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는 정규 수업을 듣고 싶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여기서 조금 먼 곳에 있는 학교 다니는데 그 시험을 1학기 때 받고 2학기 때 안 봐요 하는 경우는 정규 수업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2개 정도는 정규 시간대 편성을 해요. 그럼 그 정규 시간대는 요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2학기는 여기 인근 학교, 강남권의 경우는 대다수 시험을 2학기 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열하게 내신이 돌아가고요. 숙명여중 같은 경우는 중간 안 보고 기말만 보잖아요. 그럼 이제 숙명여중 학생들은 2학기 중간고사 내내 정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줘요. 예, 그리고 그 시간대가 딱 이제 숙명여중 내신 수업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기말고사 시즌이 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정규랑 내신 투트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럼 문학, 비문학 커리큘럼 좀 펼쳐 놓은 채로 우리 선생님들 나오셔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나오셨었죠? 제가 잊어버렸네요. 네, 문학팀 먼저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김영중국악원 문학 담당 강사 변혜지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직 시인이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시를 좋아해서 대학교 때까지 쭉 시를 전공해가지고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학생들을 제가 가르치면서 그리고 저도 중학교 때 문학이 그렇게 재미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로 쓰는 건 재미있는데 왜 학교에서 배우는 문학은 재미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가르치면서 더 깊게 해봤었는데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문학 같은 경우에는 표현법이 굉장히 많죠. 뭐 직유법, 뭐 객관적 상관물, 여기에 나오는 것만 해도 반어법, 역설법, 뭐 시의 3요소, 소설의 3요소, 소설의 구성 단계, 암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작품들이랑 연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이 작품이랑 여기에 존재하는 이 개념이 어떻게 관련이 있고 이거 도대체 왜 배워야 돼? 직유법, 운유법 몰라도 이 작품을 읽을 수 있는데 이거 왜 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아는데 왜 도대체 반어법, 역설법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지? 그냥 읽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수업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반어법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말하는 게 도대체 작품에서 어떤 효과를 지니게 되니? 라고 했을 때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주는 겁니다. 얘들아, 너네 부모님이 니네 방이 진짜 더러워. 그래서 야, 너 방 더러우니까 지금 당장 치워 라고 말할 때랑 야, 네 방 진짜 깨끗하다. 야, 나는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방을 처음 봤어 라고 말할 때 어떤 게 더 타격감이 세니? 라고 물어보면 모든 애들이 다 후자가 훨씬 더 타격감이 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어법도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예시들을 들어가면서 문학 작품과 개념이 연결되어 있고 이 표현법이라는 것이 문학 작품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시켜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좀 맛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재밌을 수도 있구나. 뭐 그렇게 어렵고 난해한 것이 아니라 좀 재밌을 수도 있구나라는 맛을 좀 봐야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부로 올라가가지고 문학에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 것 같은데 재미. 사실 비문학이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재미를 추구하는 파트들은 아니잖아요. 국어에서 문학이 사실 재미를 추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파트고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와 진짜 재밌다. 혼자 읽었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작품이 선생님이랑 같이 읽으니까 이해도 쏙쏙 되고 재밌네. 선생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런 친구들도 실제로 존재하고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진짜 국어 싫어했고요. 저는 수학과학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이랑 수업하고 나서 문학이 좀 재밌어졌어요. 자, 그래서 문학을 재밌게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자, 그래서 1학년, 이거는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 조금 달라지겠죠. 1학년에서는 문학이 좀 재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영과정에서는 시의 기본 개념 그리고 소설의 기본 개념 같은 것들을 봤다면 1과정에서는 조금 더 어려워지죠. 여기 보시면 반어와 역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학년, 3학년 정도에 나오는 어떤 표현법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미리 배워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고전시가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문법, 품사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품사 같은 경우에는 재미를 추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아이들은 선생님 수학 같아서 오히려 딱딱딱 맞아요. 오히려 저는 문학보다 문법이 훨씬 쉬워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아이들이 있고요. 선생님 저는 문법 진짜 너무 어려워요. 해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얘들아 문법 재밌어. 문법 진짜 재밌는 거야 라고 가스라이팅을 조금 같이 하기는 하는데 완전 재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 수업 시간 안에 어느 정도의 개념과 용어들을 외울 수 있게 반복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번에도 어저께 클리닉으로 온 한 친구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정말 전주에 얘기했던 한 3번 정도 반복을 했던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을 한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대답을 스스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선생님 진짜 반복해서 말했잖아. 너 이거 왜 대답을 못 해? 라고 했더니 그냥 눈으로만 읽고 귀로만 들었더니 막상 말로 안 나와요.
알고 있는 용어는 같은데 말하라 그러면 막상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은 수업 시간 내에 아이들이 적어도 5번 이상 외워야 되는 개념들을 스스로 말해볼 수 있도록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1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도 많이 나오고 1과정 중학교 1학년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법도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1과정 이제 아이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임지고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문학을 담당하고 있는 허성민 강사라고 합니다. 네. 비문학 하면은 많이 딱딱하고 아이들이 좀 많이 지루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재미있게 수업하고 하는 거 끝나고 나서 남는 거 없는 것보다는 지루하더라도 똑똑해지고 더 많이 알고 더 잘 푸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비문학은 최대한 아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방법, 왜 그런지,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들께서 저를 첫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아이러니하게도 수학이 만점이었고요. 국어는 만점을 못 받았어요. 저 때는 120점 만점이었는데 만점자 거의 없었던 세대라서 그렇다고 좋은 점수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수학은 만점을 받았지만. 자,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근데 비문학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문법도 말씀드렸지만 규칙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비문학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판단의 근거를 지문에서 잡는 거고, 아, 이런 느낌이다가 아니라 명확하게 떨어지거든요. 조금 비교적. 그래서 그 판단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려줄 수 있으니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 내에서는 제가 조금 소위 말하는 군기반장 역할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무서워하게 일부러 좀 해요. 왜냐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한없이 풀어지고 막 엉망이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좀 꼼꼼하게 수업 이렇게 졸거나 이러면 특히 제 시간대 졸는 친구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지적하고 올바르게 잡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욕을 하진 않아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제가 수업 준비를 하는 것 과정에서도 한 번 보고서 주의 주진 않습니다. 눈으로 계속 욕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찌릿찌릿하면서 졸다가도 선생님 눈 보고서 이렇게 하는 애가 있는데 나를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도 계속 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2번, 3번 이러면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눈으로 지적을 했을 때 한 번에 알아들으면 얘는 그래도 의지가 있으니까 계속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2번, 3번 나도 안 되면 그때는 좀 얘기하고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숙제도 안 해오면 많이 화내요. 실제로 이제 제가 고등학교도 많이 수업을 했는데 현대고 아이들과 1학년, 2학년하고 마지막에 인사할 때 다 재밌게 수업했는데 마지막에 헤어지는 멘트가 뭐였냐면, 선생님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웃으면서 같이 얘기하고 뭐 내신 1등급 받고 다 잘했던 애들인데 선생님 숙제 안 해오면 눈빛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학원에서 배우는 시간보다 숙제하면서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빈둥대고 놀던 친구가 갑자기 숙제 잘하기 시작하고 시험도 패스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 잘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조금 관리를 좀 엄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우습게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수업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친근감 있게 관리하고 저는 조금 따끔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그 성향에 맞게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과정 때는 비문학은 어떤 걸 배웠었냐면 설명문에서는 설명 방법이 좀 중요했기 때문에 설명 방법이랑 독해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논설문에서는 논증 방식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유추 사용해가지고 요런 원리야 라는 것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넓은 개념으로 좀 봤다면 1과정 때부터는 조금 어떤 내용이 가냐면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시어랑 접속어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때 화작으로 넘어가게 되면 응집성이랑 통일성인 개념으로 조금 더 연결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적혀 있지 않지만 응집성, 통일성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면서 문법적인 거랑 연결해가지고 원리를 좀 설명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했을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배웠는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 연결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해 원리를 설명하는 중간중간에도 문법을 좀 많이 섞어요. 왜냐면 어차피 문장 단위로 정보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문법도 하고도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되어 있으니 이런 것들 연결해서 하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갔을 때, 고등학교 갔을 때 전에 배웠던 건데 요거 있고 요거 있네. 그러면 영역들이 모두 다 독립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면 다 통합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연결이 되면 아이들 암기가 훨씬 더 잘 돼요. 원리도 더 파악이 잘 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연구해가지고 다른 영역들이랑 맞춰서 알려줄 거니까 아이들은 오히려 좀 암기하는 데는 좀 부담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비문학은 사실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해지는 만큼 독해도 쉬워지고 원리도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비를 할 테니까요. 잘 오면은 아이들 오면은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 다음에 못하면 많이 혼내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서논술 이야기 조금 더 마저 설명해 드리고요. 이제 설명에 질의응답 받고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독서논술은요, 이 설명의 자료를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의 자료에 24페이지. 제가 PPT보다는 그냥 실물 자료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24페이지는요, 도서 이미지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도서 이미지, 작가, 출판사 확인하셔서 책 구매 혹은 대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독서 논술 수업이 어떤 흐름으로 좀 체계가 짜여 있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독서논술 시간은 가장 중요한 게 책을 읽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정확하게 책을 읽어 오도록 하고 있고요. 책을 읽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책에 흥미를 느끼는 경우도 많이 봤고, 책은 어려웠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재밌었던 건 어머님의 피드백 중에 애가 수업을 듣고 오면 동생을 앉혀놓고 막 책을 설명해주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 처음 봤다면서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어머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책을 읽고 나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흥미로웠나 보죠. 재밌었나 보죠. 그걸 이렇게 듣고 있다가 동생 앞에서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좋은 사인일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이제 책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는 거, 누군가에게 뭔가 전달력 있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피드백들 들을 때 저는 좀 많이 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나서 두 번째 기본학습 풀기가 과제집에 물어보고 있는 질문에 단답형 혹은 서술형으로 대답을 해서 숙제를 해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재 이해라는 건 제 수업 시간에 이제 책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제가 이해를 시키고요. 수업 시간 안에 논술물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논술물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면 다음 주에 제가 첨삭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누어줘요. 그래서 지금 연과정 2달 남짓 흘러가면서 학생들이 어떤 글쓰기 스타일들이 굉장히 좀 보여요. 굉장히 잘 쓰는데 항상 조사 한두 개 빠뜨려서 2점 정도 감점이야. 그럼 얘는 이제 학교에서 논술형 문제를 좀 강화 훈련을 해야겠죠. 거기서 이제 실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2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이 논술문 평가라는 거는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가 계속 70점대라는 거는 뭔가 띄어쓰기, 문법, 문장, 서술도 좀 부족하지만 무엇보다 포인트를 좀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80점대인 경우는요, 포인트를 놓치기보다는 띄어쓰기라든가 맞춤법이 조금 이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90점대는 이제 간단한 실수들이 있어가지고 좀 실점이 생기는 경우고요. 100점을 지속적으로 맞는다면 얘가 일단 정확하게 수업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문장에 있어서, 문장 서술에 있어서 애가 이제 확실하게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구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 예시 27페이지 위에 나와 있죠. 요거 잠깐 설명드리자면, 제시문 가와 나는 모두 하나의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이 전략이 무엇인지 밝히고 국제관계상 약속을 어기고 계속 도발하는 핵무기 보유국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하시오. 그럼 제시문 가와 나에 로버트 엑설로드라는 사람의 협력의 진화라는 책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책은 우리가 필독서를 통해서 뭔가 연계된 지식을 배우거나 제가 수업 때 언급을 해서 가르친 내용이 되는 거죠. 아이들 수업 때 틱톡택 전략 이런 걸 배웠어요. 근데 이런 논술 문제를 통해서 제시문을 읽어봤더니 오늘 배웠던 틱톡택 전략인데?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적용해서 쓸 수 있도록 자 아래 학생들에게 개요를 주는데요. 요거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자, 총 2문단으로 구성된 글을 써야 돼. 그리고 A, B, C라는 거는 문장별 번호야. 그래서 원고지에다가 A를 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장이 A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하라는 뜻이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 다 학생들이 이해하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쓰게 하는데, 항상 개요에는 어떤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아까 서술형 문제 보셨죠? 단대부중 서술형 문제 보셨어요? 보셨을 거예요. 그 조건에 맞춰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건에 맞추는 글쓰기, 그것을 굉장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쓰는데 그 조건을 다 무시하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90점대를 주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이해는 했고 똑똑한데 뭔가 창의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나 보죠. 근데 그걸 존중하기에는 평가 기준에
맞춰서 점수는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정확하게 조건을 이해하고 답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논술문이라는 거는 창의적인 감상문을 쓰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표현하는 것, 그 문법적인 오류 없이 표현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페이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학교 사서쌤에게 아이디 비번을 받으시면요, 여기다가 우리 아이가 매주 쓰는 글을 인풋해서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 3년 동안 우리 학원을 쭉 보내주셨다면 엄청난 데이터가 되겠죠. 그럼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가 독서 활동을 이와 같이 했다라는 자료로 뭐 고입 때 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좀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매주 조금만 정성을 들이시면 이 시스템 이용해서 네,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의 어떤 좀 보람찬 독후 활동으로 이렇게 흔적 남겨놓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학원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시스템, 커리큘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두 분 다 같이 나오셔서 저희 이제 좀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학원으로 전화 주시는 것을 좀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원으로든 저희 개별 강사든 복습 자료, 학생들이 매주 받는 자료집에 저희들 전화번호가 다 있거든요. 편하게 문자나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학생들의 관련한 상담은 드리겠습니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